투데이 핫경제입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8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35.96으로 7월에 130.21보다 4.4% 상승했습니다. 7월 달 0.2%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두 달 연속으로 올랐으며 상승폭도 지난해 3월 달 7.6% 이후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수출, 수입 제품 물가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철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반 만에 파업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비상대책반을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 본부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지 시간 12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했다고 총리실이 13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글이 글로벌 검색 엔진 1위 자리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반독점 행위를 저질렀는지 미국 정부와 법적으로 다투는 반독점 소송 재판이 현지 시간 12일 시작됐습니다. 재판 첫날부터 양측은 구글의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 등 기기에 선탑재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의 불법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로는 항상 있는 일이지만 시중에서 9월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9월 중순을 향해 가는 지금도 9월 위기설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9월 위기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에게 경제 위기가 닥쳐오게 될지, 만약에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중에 불거진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석우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위기다, 위기다. 그야말로 위기설이 뭐 없었던 때는 없었죠. 과거에도 있었고 뭐 늘 상존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9월 달에 이렇게 위기설이 가장 크게 불거지고 뭐 위기의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종의 루머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 이제 금융 감독 당국이나 이제 경제 운영 당국에서는 위기는 없다라고 뭐 보고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9월 위기설의 등장 배경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9월이 어떤 시점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시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출 유예 및 상환이 중단이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이 어떤 그런 것들 상환 유예가 중단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걸 끊게 되면은 한꺼번에 은행이 빚독촉을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빚독촉을 하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이 크게 어떻게 되자 그러면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런 전반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계속되는 부동산 PF 부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새마을금고 사태를 통해서 위기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9월 달쯤 되면은 진짜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생각들이 좀 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연체율이 한 1%대에서 2%대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게 점차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터지게 되고 아까 네.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어떤 코로나19의 혜택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도가 나고 특히나 더 이런 것 부도에 따라서 더 경영이 안 좋아진 은행들이 네. 부동산 PF 사태까지 맞으면은 크게 부실이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외적인 환경도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위기가 있었죠.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게 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큰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중국발 금융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 9월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9월 위기설이 나왔는데 이제 뭐 경제 당국에서는 일종의 낭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네.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지 않을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발 위기 역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고 부동산 PF 역시 레고랜드 때 거의 전수조사를 해서 네, 네.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정부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9월에는 위기가 없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국내적으로 가장 크게 두 가지 꼽은 것이 소상공인들 그동안 대출 연장해줬던 거 만기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부분,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실화된 거,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국내적 요인이고 글로벌 요인으로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중국의 특히 이제 부동산발 위기 저희가 다룬 적도 있지만 중국의 부동산발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이런 부분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위기설은 항상 있고 늘 상존하는 부담인데 네. 왜 하필 해마다 가만히 보면 9월 달 되면 위기설이 많거든요. 이게 혹시 역사적으로 9월 달에 어떤 큰 사건들이 많이 터졌나요? 네, 이게 오비락처럼 9월에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네. 좋지 않았던 그 역사적 사건들도 있었고요. 네, 네. 뭐 사실 우리 금융시장도 9월이 좀 변곡점이 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네, 네. 일단 우리는 지난 1997년에 IMF 사태를 겪었죠. 그것도 당시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된 게 9월이었고요. 네, 네. 또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 아하. 뭐 이것도 9월에 네. 발발을 했었고요. 또 2011년에는 남유럽 재정 위기 예. 발발했었죠. 이것도 9월 전후로 해서 위기가 커졌던 측면이 있고요. 가장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뭐 국내 채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될 정도로 큰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잔인한 9월이네요. 네, 9월 달에 그렇죠. 반복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네요. 이것도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연말까지 계속 채권 시장을 옥죄했던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9월 위기설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정부 얘기한 대로 큰 위험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없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위기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도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정부가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상한 유예 기간을 더 늘려주는 조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심히 봐야 될 네.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일단 이게 부동산 PF라는 게 주택시장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 네, 네. 각종 건설을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잘 이행돼야 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갚아 나가는 이런 구조가 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그런 구조들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PF가 많이 발행됐던 시기가 보면 2020년, 21년 말까지 그 시기거든요. 네. 부동산 PF 만기가 보통 2년에 3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부터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장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지금 주택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사실상 연기되거나 자초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들은 만기 도래했었을 때에 더 이상 지급 유예를 못 하거나 아니면 정말 디폴트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월 위기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 것도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었던 건 중국 부동산 리스크예요. 네, 네.
8월에 비구이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봤지 네. 않습니까? 네. 정말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네. 봤던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부동산 PF 문제를 잠재적으로 계속 안고 있는 상태에서 네. 가까운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터지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좀 커졌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9월 달에 아주 큰 IMF 사태라든지 리만 사태 같은 큰 위기가 터져 나오면서 아마 심리적으로 9월 위기설이 더 증폭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복합적인 요인 가운데 꼽는 것들이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부의 대처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정부에서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라든지 이례적으로 최상목 경제수석까지 나서서 9월 위기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과연 그 정부에서 이제 위기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계속 위기설이 나도는 걸 보면 과연 설득력이 그럼 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위기설이 없다고 하는지 그다음에 그 설득력은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떤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위기설이 나올 정도의 이게 좀 대명제를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기가 나오려고 하면은 큰 데가 부실해져야 됩니다.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봐도 어떻게 보면 리만 브라더스는 큰 은행이 부실하면서 베어 스탠스 같은 것들이 동반몰락을 하게 되고요. IMF만 해도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은행들이 돈을 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큰 위기가 났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중은행, 큰 은행들이죠. 뭐 5대 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5대 은행이나 증권사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투자은행, IB라고 하는 은행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증권사는 굉장히 건실합니다. 투자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건실하다는 이러한 기본이 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결국 소상공인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 말하는 부동산 PF에 대한 이슈가 중심이 되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있다라고 일단 최상목 경제수석이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예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2025년까지 그 연장을 계속 할 수 있는데 2023년 9월에 모두 다 만기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곡해를 하고 위기설을 조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PF는 사실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PF 많이 해줬지만 굉장히 안정된 흔히 말하는 선순위 중에 선순위 굉장히 좋은 것만 해줬고 흔히 말하는 대형 IB들 역시 흔히 말하는 선순위 그러니까 후순위까지 아닌 좋은 것들만 해줬습니다. 그런 말은 어떤 얘기냐? 부실이 흔히 말하는 중소증권사라든지 작은 저축은행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부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미 거의 다 마련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리스크 위기의 가장 큰 데는 흔히 말해 상호 익스포저라 그러는데 다른 은행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상으로는 이런 주요 은행들이라든지 주요 증권사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부실 PF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연체율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일부 부실이 되겠죠. 일부 부실이 되지만 또 부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풀링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사주고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라든지 혹은 뭐 경제수석이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본질은 큰데 결국은 중요한 데가 무너져야 위기가 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상황상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곳들은 금융 시스템상에서는 굉장히 작은 데들 저축은행이라든지 상호금융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중소증권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런 큰 규모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어떤 가시밭길 같은 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 우리가 어떤 엎어질 정도의 위험 이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요인별로 정부에서 조목조목 설명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위험 부문별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것이 코로나19가 계속될 당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대출금의 만기 연장, 유예 이런 조치들을 많이 해줬죠. 그게 이제 9월에 만기가 되면서 한꺼번에 만기가 되면서 부채 폭탄, 빚폭탄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수님 이런 이제 부채 폭탄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뭐 충분히 2025년 9월까지 유예하면서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소상공인 부채 유예 이런 네. 부분에 대해 거꾸로 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유예를 해줘도 지금 경기 상황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과연 네. 제대로 뭐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걱정도 같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일단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안전망, 그러니까 안전 조치들은 다시 했죠. 예를 들어 만기 연장은 2025년까지 만기를 연장을 해줬고 상환 유예한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5년에 또 원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이런 조치들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과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생력을 갖췄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자도 연기가 되고 상환도 유예가 되지만 결국에 자생력을 갖춰서 갚아나갈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네.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변 경기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들이 아직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취약차주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취약차들의 연체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요. 네, 네. 과거에 비해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이고요. 네, 네.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경쟁 속에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21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소상공인이 한 해 평균 올리는 매출이 2억 2,500만 원인데 이 중에 영업이익으로 남기는 게 2,8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네. 합니다. 2,800만 원이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정말 10%밖에 네, 안 네.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월세나 인건비, 뭐 원자재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월 기준으로 따지면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요즘에 1인 자영업자도 코로나 거치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1인 자영업자는 어떤 그러니까 고용원 고용을 없는 나홀로 사장님. 나홀로 네네. 사장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대응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럼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다 넘겨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외식 비용 같은 것들은 여전히 높죠. 네, 그리고 네. 각종 뭐 원자재라든지 식자재 비용들 많이 올라갔죠.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소비자 가격도 많이 올라갔지만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누적된 물가 인상률만큼 최종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부담 전이시킬 수 있냐? 그건 네,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통 못하죠. 네. 후행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소비자 가격의 저항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시차에서 오는 기간까지는 자영업자들이 결국 떠 안아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조치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해주지만 이 기간이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까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약 43만 명, 100조 원에 달하던 대출금이 지금 약 35만 명, 76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2025년 9월까지 연장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각별한 관리 그리고 위기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9월 위기설에 또 다른 진원지가 있습니다. 많이 이 뉴스 같은 데서 보고 계시는 저축은행 연체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 여러 가지 이 분석들을 많이 해봤는데 저축은행도 부동산 PF나 이런 데 대출이 많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축은행 연체율 이런 것들이 어떤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 또 그런 것들을 인해서 어떤 9월 위기 설에 완전 진원지가 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축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은행이라든지 대형 증권사들에 대비해서는 안 좋은 부동산 PF를 많이 가지고 있죠. 안 좋은 거는 보통 후순위라고 이야기하는데 후순위의 경우 이제 돈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이 되면서 저축은행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에 관해서는 한 뭐 2022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한 2% 이상 상승하면서 한 2% 정도였는데 지금 4%까지 올라가면서 실제로 부동산 연체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최근 이제 금리 상황상 저축은행이 영업이 좀 어렵다라는 또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중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시중은행들 의 금리들이 흔히 말하는 5대 은행들의 금리가 뭐 4%대를 준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네. 그럼 저축은행은 이 시중은행보다 더 많이 금리를 줘야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더 많이 금리를 주려 그러면 대출금리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실 확률 역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를 원하는 만큼 올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대출금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한계가 있고 예금금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수요를 끌어들이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좀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라는 분명히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우려, 영업활동에 대한 우려, 특히나 이제 경기 하강까지 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부실까지 겹쳐지게 되면은 저축은행이 조금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그런 메커니즘 자체는 뭐 사실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연체율, 그러니까 저축은행 연체율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감당할 수준이다라는 것들이 뭐 크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근본적인 이유로는 아무래도 저축은행의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저축은행들은 상호 간에 그러니까 네. 시중은행이라든지 다른 증권사의 연관관계가 좀 적습니다. 네. 저축은행 안에서 해결이 할 수 있고 저축은행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축은행 은행이기 때문에 네. 필요시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흔히 말하는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10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를 돌이켜 보면은 예금보험공사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시장의 위기를 잠재웠는데 결국 저축은행의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다른 업권 간의 어떤 상호 익스포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상호 간 빌려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실이 온다고 한들 시스템 리스크로 갈 확률은 좀 뭐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네.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은 보통 예금보험공사라든지 다른 금융감독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건 막을 수 있는 리스크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 상황상 그리고 이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PF에 대한 고민이 사실인 건 맞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저축은행 부실로 가서 우리나라의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는 전혀 다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막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PF 저축은행에서 하는 그 부동산 PF 위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보면 정부에서 1조 원 정도 규모의 PF 부실 대응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정도 금액으로 이게 다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또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실 자산이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응 기금을 써서 일부 보존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는 이제 부실 자산끼리 모아서 그 시중은행이라든지 큰 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실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경기가 좋아지면은 일부는 또 살아나서 수익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네. 뭐 경기가 좋아져도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가지는 어떤 부실 자산들, 부실 PF들 모아가지고 아마 뭐 증권사들이라든지 다른 일종의 시장이 열리고 정부가 일부 개런티를 해주는 시장이 열리면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이제 저축은행이 뭐 부동산 PF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뭐 은행이라든지 다른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금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배드론이라 그러는데 배드론들을 네. 모아가지고 시장을 조성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아마 금융당국에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축은행의 그 연체율 가운데는 부동산 PF 연체율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의 연체율도 3%대에서 6%대로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소상공인 대출 연체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정부 당국에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런 위기설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대부분 그 전조 증상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97년 IMF가 일어날 때 대기업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했습니다. 한보그룹이라든지 삼미그룹 이런 부도들이 있었고 또 리만 사태 때도 미국 경제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네.
어떤 큰 위기가 오려면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고 또 어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시감 같은 걸 느끼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전조 증세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례로 국한돼서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예. 새마을금고 사태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기를 조기에 차단을 하긴 했지만 예. 그런 것들도 작년 올해 3월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은행 지역은행 사태와 네. 비교를 해봤었을 때 SVB 네.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 네네. 사태라든지 결국 그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었고 은행 통폐합을 시켰고 JP모건이라는 큰 은행이 인수를 하는 뭐 이런 모양새로 위기를 꺼뜨렸죠. 우리 새마을금고 사태도 자칫 더 큰 풀동으로 뛰기 전에 조기에 차단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전조 증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새마을금고 사태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금융 파트에서 우리는 이제 IMF를 겪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금리 환율 변동성에 좀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IMF 당시 이제 외환 보유고 문제가 드러났었죠. 우리 최근 외환 보유고 8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4,183억 달러.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거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조가 강달러잖아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뭐 국채금리라든지 환율 상황이 상당히 변동성이 취약한 시기예요. 우리 원달러 환율만 봐도 지금 1,300원, 1,330원, 네. 1,340원대도 찍고 그랬었죠. 지금 이 정도의 환율 수준은 우리 경제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일시적인 악재가 발생을 해서 더 위로 치솟아 오른다. 작년에 뭐 1,400원까지 위협했던 그런 네. 수준까지도 오른다라고 한다면 실물 경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환율을 일단은 좀 봐야 되겠고요. 여기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계속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노력들이 그동안 있어 왔었죠. 최근에 여러 뭐 지표들이 있지만 뭐 외화표시 외평채라고 하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계속해서 환율을 관리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역시 구조적으로 부동산일 것 같고요. 네, 네. 부동산과 또 맞물려 있는 가계부채일 것 같습니다. 변동형 주담대금리 최근에 7%도 위협할 정도로 네, 계속해서 네. 오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네. 특히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안전처라고 여겨졌던 고정형 금리까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6% 후반대, 7%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존 차주들한테도 부담이 굉장히 커지지만요. 최근에 새로 신규로 대출받은 분들은 고정형 로 주담대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오히려 독이 되는 이런 수준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지표금리라고 보는데 10년물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당분간 크게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주변 상황들이 말이죠. 그러면 시중금리는 후행한다고 보고 당분간 주담대 금리도 계속 상승 압력을 받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뭐 가계부채 이미 GDP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주들은 계속해서 이자 부담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네. 전조 증상의 하나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건 뭐 구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실물 경기가 언제쯤 살아날까?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 잠재 성장을 밑돌고 있는 지금 성장률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전 포인트가 언제쯤 마련될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정부도 지금 상저하고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녹록지 네.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하반기 뭐 원하지 않았던 뭐 중국 사태라든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네. 위기설을 따진다면 그 세 가지 정도의 전조 증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9월 위기설에 따라서 각 요인별, 부문별 그 위기 요인을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에서 상저, 하고 상반기엔 좀 힘들었지만 하반기에 많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한 부분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저하고에 대한 그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과연 그 4분기가 이제 곧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 4분기 어떻게 될지 9월을 넘긴 다음에는 위기가 계속될지 아니면 좀 더 좋게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날지 우리 경제 전망과 해법에 대해서 영상 보신 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9월) 위기설에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각종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하반기에는 많이 나아질 것이다. 상저하고를 예측했는데 최근에 실물 경기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상저하고 예측이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과연 어떨까요? 상저하고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은데 하반기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가 정부의 기대보다는 조금 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 절대적인 지표로는 반도체 업황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초만 해도 반도체 보고서들을 보면은 2023년 4분기죠. 올해 4분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 수요 같은 것들이 확실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년 1분기로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TSMC 같은 데 실제 감산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감산을 하면서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낮고 수요가 아직 안 창출되고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저점을 못 찍고 그 저점이 밀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와 굉장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계속 하락하는 단계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소비 위축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이제 초반에 예측했던 것들,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게 되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수출이 견인하는 하반기에 어떤 그러니까 하고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업계가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고 중국의 리스크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예측보다는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량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한 4개월 연속 늘어나긴 합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긴 하지만 4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점차 올라가는 기미를 볼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의 예측보다는 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뭐 예측보다는 낮은 뭐 하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뭐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월 위기설에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글로벌 위기 요인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국 부동산발 위기, 중국 경제 가 활성화가 좀 예상보다 덜 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또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교수님, 중국에 우리가 이제 경제 서로 이제 뭐 의존도라고 할지 또 교역량이라고 할지 이런 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인데 이런 중국의 위기 요인이 결국 대한민국의 9월 위기설까지 같이 겹치는 요인이 되는 걸까요? 네, 지금까지는 분명히 그랬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가 2분기 경제 성장을 얼마 전에 발표됐잖아요. 네. 이게 전 분기 대비 0.6% 성장은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순수한 성장으로 볼 수 있느냐라면 아니죠. 이게 사실 쓸 거 덜 써서 억지로 성장을 만들어낸 사실상의 역성장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 정부 지출이 줄었으니까요. 민간 소비도 좀 마이너스였고요. 건설 투자, 뭐 설비 투자 다 마이너스였는데 수출 마이너스 폭
보면 마이너스 1.8%였습니다. 그럼 왜 수출이 이렇게 부진했냐라고 본다면 역시 대중국 수출 이 감소세가 두드러진 부분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고요. 8월 대중국 수출 최근 지표만 보면 20% 가까이 감소했거든요. 네, 네. 계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1년 3개월째 지금 감소세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중국이 잘 많이 팔았었어요. 네. 네, 반도체 감소세 여전히 20% 감소입니다. 네, 1년 넘게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동조화돼 있다라는 걸 뭐 부인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살아나지 못하는 흐름은 중국 경제 부진에도 기인하고 있다라고 네. 보는데 올해 중국 연간 경제 성장률을 봤었을 때 한 4에서 5% 정도 뭐 예상하잖아요. 넓게 네, 네, 네. 밴드를 잡으면 이거 과연 달성할 수 있겠어라고 이제 뭐 흐름을 본다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시각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럼 우리한테도 상저하고의 흐름이 좋은 게 아니야? 네. 근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4, 5%의 성장률을 달성을 어떻게든 할 텐데 네. 어떻게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실 중국의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야 돼요. 중국 제조업이 잘 살아서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이래서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에 우리가 반도체도 팔고 중간재도 팔고 이래야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수혜를 보는 이런 네.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억지로 살린다고 하면 중국은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요인 그리고 서비스 위주 네. 부분의 성장률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중국이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온전히 예전처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또 하나의 그 리스크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불거지는 건데 미중 관계 악화는 네. 여전히 리스크라고 네, 봅니다. 화웨이에서 어떤 폰의 그 부품에서 네. 우리나라 저 부품이 들어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또 논란이 되면서 그 미중 관계가 우리 한국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이게 당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지만 한 달이 건너 생각해 보면은 꽤 우리한테도 부담이 되는 네. 지금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 내에 의회 대중국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행정제재 수준으로 중국 수출 제한하고 투자 제한했던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한 법안들을 지금 의회가 만들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네, 있단 네. 말이죠. 또 내년에 미국 대선이에요. 그럼 사실상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심리도 있단 말이죠. 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관계 악화는 결국 우리한테도 리스크가 큰 건 뭐 비근한 예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공장들, 뭐 네네. 반도체 공장들 지금 캐펙스 투자라든지 장비 하나 들이는 것도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 네. 지금 최신 중국 폰에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네네. 그것도 지금 뭐 불똥이 튀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 상저하고 흐름을 봤었을 때 하반기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최근에 어떤 아세안이라든지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활발하게 특히 이제 경제 외교 부문에도 집중을 해왔는데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경제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 관리 이런 부분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위기 요인이 많은 가운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죠. 약한 우리 원화 환율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우리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많은데 교수님 환율에 대한 영향, 경제 영향 이런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외환위기란 것은 보통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달러의 공급이 달러 수요를 못 미칠 때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달러 수요가 늘 때는 이제 외국의 빚을 갚아야 됐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환위기 같은 것들이 오면서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공급에 대해서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달러 수요가 많으니까 결국은 환율 역시 폭등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7월에 비해서 한 거의 80원 가량 올라가면서 1,34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이죠. 일단은 미국이 기준금리 정책을 생각보다 긴축적으로 오래 운영할 것이라는 계속 방안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말은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높으면서
아무래도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원화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아마 이 자금의 흐름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위안화와 일단 동조화가 돼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경제가 약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원화의 가치 역시 좀 떨어지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올라갈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2010년대를 돌이켜 봤을 때 2010년부터 2020년을 돌이켜 봤을 때 1,300원대 환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수준을 설명하는 이유도 또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 그리고 중국이 경기가 좀 하강하는 이런 리스크들이 결합돼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가 이게 외환 시장이 중요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급으로 이제 달러 수요에 비해서 달러 공급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달러 수요와 공급이 안 맞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라 그러면 정부도 이 외환 위기의 가능성의 촉각을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상황상 물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네. 요거 오늘 지표 봐도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죠. 수입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환율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 압력, 결국 이것이 기준금리 상승 압력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채널이 있을 수가 있어서 환율이 뭐 지금 상황상은 기준금리 격차라든지 중국 경기의 침체 때문에 수준상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급등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수급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원래 개입을 하면 안 되지만 다양한 개입 정책을 써가지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네네. 고환율이 더 고환율이 된다라면 실제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수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는 심리와 아주 직결돼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 개인도 야 누구 어렵다는데 누구 찾아오면 너 돈 빌려달라는 걸 거야. 걔 만나지 마.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위기설이 위기를 부를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주변 국가나 또는 경제 전문가들,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위기설을 지금 어떻게 보는지 그런 시각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자면 최근에 그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방문을 했고 우리 정부도 이제 IMF와 이 연례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보고서가 아마 그에 관한 아마 최신화된 진단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그런 얘기했죠. 뭐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네네.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 펀더멘탈 튼튼하기 때문에 9월 위기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네. 라고 했죠. 이게 이제 거시경제라든지 재정, 금융,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이제 점검 결과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큰일 날 위기는 보이지 않는다. 네. 뭐 9월 위기설이 되겠죠. 우리 지금 네네. 따지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내부의 문제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상 잠재적인 리스크는 안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금융 신용 경색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는 매우 낮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역시 내부의 문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던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주택시장이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금 안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부의 정책 전환까지도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대출 규제 완화시킨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조언을 할 정도까지 가계부채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변 국가나 세계적인 전문 평가기관 등에서는 대한민국의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건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기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기 상황만 갖고 위기설을 따질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글로벌 세계 경기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 같은데요. 교수님, 뭐 하반기 세계 경제에서 피크점을 찍고 하강하는 거 아니냐, 피크 아웃이라고 흔히 얘기하던데요. 이런 예측도 있고 한데 하반기 세계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게 뭐 분명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 면에 있어서 뭐 미국이 전 세계 경제 한 25%, 중국이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뭐 서로 다른 요인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의 연착륙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미국은 사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런 강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흔히 1년이라든지 8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2년 정도 이후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빠르게 올려놓은 것들이 사후적으로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고 있지만 일부 결국 경기 침체를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활발합니다. 중국 측면에서는 또 좀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중국은 인플레이션율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최근 디플레이션이 걱정이 될 정도로 물가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급망 분화에 따른 어떤 투자의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도 투자를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핵심적인 반도체를 수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소비도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중국의 경기 자체가 내수 차원에서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수 차원에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1년 혹은 2년까지 추가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결국 내수 위축이 이게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리바운딩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 글로벌리 봤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엔진 두 개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엔진 두 개가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주변미로 퍼지면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다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될 포인트는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기준금리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의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이게 어느 속도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준이라든지 경제 당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침체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중국이 결국은 얼마나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피면서 GDP 성장률 하락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게끔 뭐 다른 FDI를 흔히 말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가 아마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위기는 뭐 실존하지만 어떻게 되느냐를 아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위기설에 국내적인 요인, 그다음에 국외적인 요인, 글로벌 경기 전망 등등까지 자세하게 폭넓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월 위기설에 또 촉을 세우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증시 관계자나 투자자분들이죠. 9월 달이 대체로 보면 또 상당히 증시가 부진한 달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이런 증시에서 이런 위기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서 투자를 잘 해나갈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아서는 흔들리지 않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8월부터 뭐 하반기 들어 사실상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 또 특히 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진한 흐름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뭐 증시를 예를 든다면 사실 우리 증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줘야 되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우리 주력 산업과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사줘야지 기조적으로 상승 탄력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기인하는데 환율 문제도 있겠고 전반적인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많이 사지 않으려는 심리도 분명히 지금 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격적으로 개인이 특히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럴 때는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조금 더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경제와 관련해서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사실 할 수 있는 거 많지는 않다고 봐요. 뭐 우리가 반도체 경기 살아야 된다. 살아야죠. 우리 주력 산업 경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고 기업들이 사실 알아서 할 거고 만약에 정부의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인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물가라는 게 지금 뭐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결국 소비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소비가 죽으면 경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꽃이 꺼뜨리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정부 당국의 각별한 대응도 꼭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기설에 흔들리지 말고 안정적인 또 투자 잘 주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9월 위기설 자세히 분석해 주신 전문가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9월 1일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최종 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